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95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지금쯤이면 입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입찰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입찰가입니다. 입찰가를 얼마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낮은 가격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입찰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찰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부동산의 시가에 이후에 들어갈 비용을 공제하고 적정한 수익을 역시 공제했을 때 그 가격이 입찰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입찰가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입찰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점에서 우리가 경매를 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만나는 것은 검색을 통했습니다. 대법원이나 일반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찾으시는 물건을 찾고 이것을 간단하게 권리 분석하시죠. 그래서 어떤 하자가 없는가, 가격도 적당한가, 내가 원하는 물건인가. 이것이 판단되면 자료상으로 판단한 권리 분석한 내용을 이제 현장을 답사를 해서 자료와 실제 현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부동산의 장래 가치를 역시 또 현장에서 판단하시게 되죠.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 그 다음 절차가 바로 입찰입니다. 현재까지 검색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또 현장을 답사한 이유는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그 가치를 판단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여러 가지 절차가 모두 이 입찰을 위해서 존재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해서 여러분들이 낙찰에 성공을 하신다면 그 이후에 또 진행해야 될 절차가 대금 납부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시게 될 테고, 주택의 경우에는 명도도 있고, 결국 배당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뒤에 낙찰 이후에 나타나는 이 모든 절차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내용이죠. 만약에 입찰을 하셔서 낙찰받는데 실패했다면 더 이상의 진행은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색하고 권리 분석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거죠. 입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이 입찰가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매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수익입니다. 실수요자도 수익을 생각해서 어떤 물건을 선택하실 거고, 투자하시는 분은 당연히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시려고 하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시가보다 저가로 이것을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최대한 저렴한 낙찰가를 여러분들은 원하시죠. 그런데 경매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의 경자가 여러 사람이 한다, 경쟁이 있다라는 뜻이죠. 경쟁자가 있다. 경매라는 제도가 많은 경쟁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쟁자가 있고 이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부동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가로 입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가로 입찰하고 싶지만, 수익이라는 것은 낙찰을 받아야 나오는 것이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딜레마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정말 내가 꼭 낙찰받고 소유자가 되고 싶다면 경쟁자보다 훨씬 안정적인 금액으로 입찰을 하셔야 되겠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면 하고 아니면 말겠다면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저가로 들어가시겠죠. 자, 어떤 방향이든 일단 입찰가라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준이 이 두 가지, 수익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경쟁자는 어느 정도로 입찰할 것 같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정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입찰가를 결정하는 나름대로 방식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참조해서 자, 그대로 따라가시든지 변형을 하시든지 새로운 방법을 만드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자, 입찰가는 수익이 나오는 금액이 되어야 되니까, 자, 입찰가를 정하려면 먼저 그 부동산의 시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시가를 알고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의 위험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이유는 특정한 수익이죠. 자, 그렇다면 적정한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찾는 그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인데, 자, 그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시간 위험 부담, 그리고 내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수익이니까, 자, 이것을 뺀 것이 결국 입찰가가 된다. 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하나씩 정하면 입찰가가 나올 것이고, 자, 여기에서 입찰가라는 것이 경쟁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 자, 거기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감해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감정평가의 방법 중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또는 토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라는 게 있죠. 거래되는 사례. 자, 거래되는 사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래사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가, 낙찰받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최근에 1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다. 자, 또는 1억, 또는 9,500, 또는 1억 1,000 이렇게 다양하게 거래가 됐지만 평균적으로 1억이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이 아파트도 가격이 1억으로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이 거래된 사례에 따라서 그 가격을 추정하는, 그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이것은 주로 아파트나 빌라에 적용되겠죠. 또 토지에도 적용됩니다. 토지 역시 개별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천차만별이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시의 관리지역의 농지는 대략 40만 원, 50만이다. 화성시의 공장용지는 대략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이 토지도 그 기준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사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 자, 그렇게 거래 사례가 많지 않고 그 주택의 내용이 또 다양합니다. 그럴 때는 그 주택을 짓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나? 그 주택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 자,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원가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겠죠.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농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대지는 그 지역에 50만 원인데
자, 저 농지를 대지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서 그러면 저 농지를 30만 원으로 봐야 되겠다. 대지가 50만 원, 농지는 30만 원. 농지가 30만 원이지만 그것을 대지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담금, 비용, 성토해야 되는 자 이런 비용까지 고려해서 그것을 30만 원으로 본다. 역시 원가를 적용하는 그래서 가격을 책정하는 한 방법이 되겠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자, 역 앞에 로타리가 있고 자, 이쪽에 있는 건물과 자, 여기서 좀 떨어진 이 건물이 건물을 짓는데 비용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사가 여기가 훨씬 잘 됩니다. 매출액이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자, 건물을 짓는 원가는 같이 먹혔지만 물론 토지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건물을 짓는 원가는 같지만 수익이 다르죠. 자, 수익이 높으면 누구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려고 합니다. 결국 수익에 따라서 가격을 또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수익환원법이라는데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이론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가 1년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것이 1억 5천에 호가한다면 자, 이것을 원가나 거래 사례로 따지지 말고 만약에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이것은 7, 8천으로 봐야 되겠다. 자, 이것은 수익으로 가격을 따지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래의 사례가 어땠느냐? 그것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자, 그 부동산을 소유하면 연간 수익이 얼마 나오느냐? 자, 이 세 가지가 보통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도 자, 완전히 이론화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죠. 물론 아파트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 A 아파트도 1억, B 아파트도 1억이다. 근데 이것은 전세를 놨을 때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자, 1억짜리 아파트는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나요? 당연히 전세 보증금이 많이 나오는 걸 선택하시겠죠. 자, 이것은 수익이 달라지고 또 장래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어떤 가격을 정할 때 당연히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는 거죠. 당연히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기 비용이 있겠고, 명도 비용이 있겠고, 수리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수익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자, 내가 이 정도의 빌라나 아파트를 낙찰받고 시간을 소유한다면 나는 고급 인력이니까 자, 이 한 건에 500만 원은 남아야 되겠다. 또는 300만 원의 감정가의 5%는 남아야 되겠다. 자, 나름대로 이런 수준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많이 이론화된 얘기지만 실제 이것을 그대로 가격을 결정하는데 적용을 여러 번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원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결정한 가격에다가 하나 더 보탠다면 통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통계를 이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내가 원하는 서울시 목동의 아파트는 요즘은 90%에 낙찰이 되더라. 그러면 이 물건도 나는 90%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통계는 많은 경쟁자가 있을 때는 거의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통계를 그대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 그리고 통계로서 따진 금액을 같이 복합해서 자, 그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그대로 결정하시면 될 텐데 가격에 편차가 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쪽을 선택할 건가?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 이렇게 해보니까 입찰가, 낙찰가에 가까이 가더라. 자,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떨어지더라. 자, 이런 경험에 따라서 그 방법을 조금씩 바꿔 가시다 보면 멀지 않아 여러분도 낙찰가에 근접하는 금액을 제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제가 실제 적용했던 사례로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부천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좀 작은 토지죠. 317평방미터고 지분 경매입니다. 자, 2008년에 9,500에 감정이 되고 이것이 한 번 유찰되어서 부천법원은 70%가 됩니다. 자, 6,600까지 떨어졌는데 자, 이것이 의외로 1억 3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최저가에 배되는 금액이죠. 자, 입찰은 물론 1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만 1등이 1억 3천이고 자, 그 아래 2등은 8,200입니다. 격차가 아주 많이 났죠. 그리고 이 1억 3천이라는 금액은 최초의 감정가 9,500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낙찰자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자, 특별한 수익이 나온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에도 낙찰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9,500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친 것도 아쉽고요. 그 다음에 2등이 8,200에 들어가고 그 밑에 또 나머지 7, 8명의 입찰자가 있었다면 자,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5천만 원에 난 것은 자, 이것은 입찰가 산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경쟁자들의 예상 입찰가를 좀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경매의 목적이 수익인데 자, 5천이라는 수익을 까먹고 들어간다면 만약에 1억 3천에 낙찰을 받고 이것을 2, 3천만 원의 수익을 본다면 그 까먹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아주 큰 거죠.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서울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85평방미터의 아파트가 2008년 3월에 3억에 감정이 되고 자, 이것이 한번 유찰되어서 2억 4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80%까지 떨어진 이 아파트가 3억 2,600. 자, 당초의 3억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됐습니다. 경쟁자는 무려 13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노원구가 2008년도 들어서 계속 급등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3월 달에 3억에 나왔을 때 낙찰되지 않고 80%까지 떨어진 이후에 감정가를 훨씬 상회한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는 것 역시 앞의 사건처럼 3억에 낙찰받을 기회를 놓친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억 2,600에 낙찰받고 기분 좋아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자, 낙찰받고 이것이 큰 수익이 나오지 않고 얼굴이 붉게 물들은 상태에서 경매장에서 되돌아 나온다면 이것은 입찰가 산정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입찰가를 신중히 결정하시고 모든 경쟁장, 모든 경쟁자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입찰가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출하는 아까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입찰가가 있겠고 또 입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채권자, 임차인, 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또 입찰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전부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일반적으로 입찰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가에서
비용과 적정한 수익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통은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감정가가 1억입니다. 자, 감정가가 시가와 물론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감정가와 시가가 같다고 보죠. 자, 비용은 등기 비용이나 등기 비용이 300만원. 자, 여기 채무자가 살고 있어서 명도하는 비용 250만원. 자, 간단하게 수리하는 비용이 150만원. 자, 기타 관리비가 밀려 있어서 한 50만원 든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인가요? 75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물건에 들어간다면 최소한 500만 원의 기본적인 수익에 시가의 5%가 남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것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억짜리를 1억에 팔기 위해서 비용이 이 정도 들어야 되고 또 내 수익이 이 정도 남아야 되니까 결국 입찰가는 1750을 뺀 8250이 되겠죠. 자, 1억짜리 아파트를 나는 이것을 상한선으로 본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등기비는 물론 고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명도비는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갈 가능성이 크니까 명도비가 전혀 안 들 수도 있겠죠. 역시 관리비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리비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죠. 자, 내가 요즘 수익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계속 떨어지더라. 자, 요즘은 워낙 경쟁자가 많다. 그렇다면 이 수익을 또 다소 조정을 하향 조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입찰가를 구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로 하는 것은 자, 시가가 1억짜리 아파트가 이 아파트의 주변의 최근 낙찰 사례가 거의 85%였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8,500에 건재돼서 들어가야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통계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보통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물건에 많은 경쟁자가 예상될 때는 거의 최근 통계가 그대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도 여러분은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특정한 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익녀와 관계된 가격이 있을 수 있죠. 자, 무익녀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을 못 받으면 경매가 스톱되는 게 무익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감정가가 1억입니다. 여기에 채권자와 여러 가지 낙찰됐을 때 배당받아가는 것이 자, 첫째, 경매 비용이 제일 먼저 받아가죠. 자, 여기에 저당권자가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3천입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저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당에 저당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당권자가 4천만 원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압류인데 이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 금액은 1,500입니다. 자, 여기서 무익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금액이 먼저 나가야 되니까 7,100만 원 이상의 이것은 입찰을 해야만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이 있어서 경매가 무효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것은 6,500에 사고 싶다면 아예 입찰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혹은 이 무익녀로 인해서 어차피 나는 7,100만 원 이상의 낙찰받아야 되겠다는 입찰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를 또 고려해 볼까요? 만약에 인수할 금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감정가가 역시
1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또 배당받는 순서가 비용이 100만 원 정도. 여기는 1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A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A가 3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임차인 B는 2,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 C는 자, 2,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이 임차인이 모두 대항력이 있다면, 자, 이것이 얼마에 낙찰되든, 자, 보시죠. 다시 말씀드리죠. 임차인 세 사람의 보증금이 8,000하고 비용까지 8,150 이하로 낙찰될 경우는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주는 게 생기죠. 예를 들어서 7,500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650이라는 돈을 별도로 인수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7,500에 입찰하지 말고 아예 8,100에 낙찰하는 것이 낙찰받을 확률은 높고 어차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인수가 있을 때는 인수 금액을 고려해서 아예 높게 입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것과 좀 다른 이미 입찰가가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채권자를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자,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감정가가 1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것이 7,500에 낙찰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역시 경매 비용이 150 정도가 나가야 되고 임차인보다 앞서서 건저당권자가 3천만 원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의 임차인이 6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7,500에 낙찰이 되면 앞에 3,150을 먼저 받아가니까 임차인은 7,500에서 3,150을 뺀 4,350을 배당받을 테고 결국 1,650의 손해를 보죠. 자, 임차인은 물론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650의 손해를 보고 이사를 가야겠습니다만 자,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나는 여기에 눌러서 살고 싶다면 자, 일반적인 7,500이 아닌 8,100만 원에 입찰을 해야 되겠죠. 자, 왜냐? 7,500보다 600만 원을 더 지불하고 임차인이 낙찰을 받지만 그 600만 원이 임차인에게 오는 돈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 8,100에 들어가면 600이라는 돈이 헛돈이 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자기에게 배당되는 것이니까 자, 안정적인 보통은 7,500이지만 안정적인 금액 8,100 또는 그 이상 8,500에 입찰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죠. 자, 임차인에게서는 8,100 또는 8,500에 낙찰, 예를 들어서 8,100에 낙찰받았다면 대략 1,050만 원이 손해를 봅니다. 자, 아까보다 600을 더 썼으니까 1,050이 손해인데 그 대신 1억짜리를 8,100에 낙찰받았으니까 대략 1,900을 저렴하게 샀죠. 결국 따져보면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일부만 배당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임차인으로서는 조금 높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사는 것이 훨씬 낫죠. 자, 여기다가 임차인이 낙찰받았을 때는 자,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상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임차인은 낙찰자니까 대금을 지불해야 되고 또 임차인이니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내야 되는 돈과 받아야 되는 돈을 서로 제하고 나머지만 내는 제도. 이것이 상계제도인데 임차인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금액과 뒤쪽에 몇몇 특수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그 물건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입찰가를 여러분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역시 사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64평방미터고요. 이것이 9,500에 감정되고 64%까지 6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9,15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경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자, 이해관계인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죠. 자, 여기 이것이 9,150에 낙찰된 것은 임차인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대항력 있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경매를 임차인과 은행에서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9천만 원을 모자라는 돈은 인수해야 되니까 9천 이하로는 살 수 없는 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9천 이상의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입찰을 하지 않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보실까요? 강남구 대치동에 76평방미터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4억 1천만 원에 감정됐는데 4억 5천만 원에 단독으로 당당히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자, 왜 이렇게 4천만 원이나 더 지불하고 단독으로 낙찰받았을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 씨는 임차인이죠. 대항력은 없습니다만, 자, 우리은행에 2억 7,600이 1순위고 임차인은 2순위입니다. 자, 우리은행의 2억 7,600과 자신의 보증금 2억 2천을 더하면 4억 9천이 됩니다. 자, 여기 임차인 이 씨의 입장에서는 4억에 낙찰받으나 4억 5천에 낙찰받으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을 다 받기 위해서는 4억 5천에 낙찰받아도 되는 거죠. 4억에 낙찰받으면 대략 1억 2천 정도만 배당을 받으니까 1억 원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5천을 더 주고 사도 결국 이 5천이 자기에게 배당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안정적인 금액, 자, 보신 바와 같이 4억 천이지만 4억 5천에 단독으로 입찰한 거죠. 자, 이렇게 특수한 사람은 특별한 금액에 입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찰가 결정은 법원의 분위기에 휩쓸리시면 안 되고 소신껏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입찰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자,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것을 활용하셔야 합니다.